자, 잠시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잠깐 멈췄는데 다시 할게요. 갈릴레오는 어쨌건 마찰 때문에 어떤 물체가 가다가 멈추는 거지,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물체는 무한정 움직이고, 어, 그리고 마찰이 없을 때는 어떤 그 물체가 무한정 움직이기 위해서는 굳이 힘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개념들이 정립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을 통해서 갈릴레오는 관성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자, 일단 관성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힘이란 뭐냐? 갈릴레오가 얘기한 힘은 미는 거 또는 당기는 거를 힘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갈릴레오가 정립한 관성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에 있어서 그 움직임이 변화하지 않도록 그 움직임의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물질의 속성을 갈릴레오는 관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관성은 어떤 물질에게 그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에 있는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의 양, 즉 질량이죠. 그러니까 질량에 의존하는 그런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단 지금 여기 이 경사가 있죠, 그죠?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경사에 어떤 그 공을 놔두면 공은 점점 속도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위로 경사진 이런 그 경사면에서 공이 굴러가고 있다면 공은 점점 속도가 느려지겠죠.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 경사를 점점 이렇게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사가 한 이 정도인데, 경사를 이렇게 높이면 이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 그 비율이 커질까 아니면 작아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공이 속도가 증가하는 그 비율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경사가 높아지면. 그죠? 자, 경사가 줄어들면, 경사가 점점 완만해지면 이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위로 경사진 평면을 또 생각해 보면, 위로 경사진 평면도 지금 경사를 점점 줄이면, 그러면 이 공이 속도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마우스 어디 갔어? 이 윗경우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비율이 이렇게 완만해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이 위로 경사진 것도 경사를 점점 완만하게 하면 속도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거의 평면에 가까우면 이 윗경우는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거의 0에 가깝게 되겠죠. 플러스 쪽으로. 이 경우는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마이너스 쪽으로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따라서 완전히 이 평면일 때는, 완전히 그 경사가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0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0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고, 한마디로 그냥 일정한 속도로 그냥 쭉 간다는 얘기죠.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수평면의 공은 속도를 일정하게 그냥 등속으로 그렇게 계속 유지한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갈릴레오가 얘기한 관성의 개념이고, 이것이 아주 갈릴레오가 실험한 사고 실험, 갈릴레오가 실험한 그 아주 중요한 사고 실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속도로 구르고 있는 공은 이 평면상에서는 경사가 없다면 그냥 계속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힘을 안 준 상황에서. 힘이 없다면 한마디로 그냥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만약에 공이 멈춘다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멈추는 거다. 그거죠. 즉 우리가 이 바닥에서 공 굴리면은 멈추는 거는 마찰 때문에 멈추는 거지, 외부의 힘 때문에 멈추는 거지 자연스럽게 멈추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갈릴레오가 얘기한 관성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갈릴레오의 그 관성의 개념에서 갈릴레오의 이 경사면 실험, 방금 경사면 실험이고, 방금 경사면 실험 여기서 자, 이 실험은 다음 중에 어떤 거를 발견했느냐? 자, 어떤 걸 발견했을까요? 자, 잠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A, B, C, D 중에 어떤 걸로 했어요? 자, 답을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자, 정답은 관성이라는 속성을, 갈릴레오의 경사면 실험은 관성이라는 속성을 발견한 실험이다. 다들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관성이라는 게 뭐냐? 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 물질, 어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물질의 어떤 양, 즉 질량에 의존하는 그런 성질이라고 얘기했었고, 어쨌건 관성은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이지 어떤 물질이 행동하는, 물질이 물질이 왜 이렇게 운동하느냐, 그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어쨌건 관성이라는 속성을 발견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고 실험이다 라는 거. 자, 이게 일단 뉴턴이 제1법칙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갈릴레오가 관성이라는 개념이 라는 거를 발견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고, 이러한 갈릴레오의 발견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케플러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그런 법칙들, 뭐 이러한 수많은 그런 그 내용들을 토대로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발견을 했죠.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을 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그냥 본래 그 운동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알짜 힘이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물체는 본래 정지해 있다면 계속 정지해 있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계속 그 움직이고 있을 때도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때,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계속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알짜 힘이 뭐냐? 알짜 힘. 알짜 힘이라는 거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뭐 힘이 막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도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이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으면은 이 땅이 또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힘이 또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힘들이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을 텐데, 그런 힘들을 다 더한 토탈 힘을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 그게 바로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알짜 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벡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벡터량이 뭐냐 그러면 벡터량이란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 질량이 뭐 60kg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량의 그 양, 즉 크기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또 어떤 물리량은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이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량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량의 크기뿐만 아니고 방향까지 필요할 그런 그 량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냐면 그냥 편의상 표시하는 건데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는 화살표가 길면 크기가 아주 크다, 벡터량. 그리고 그 화살표의 그 화살표의 방향, 즉 이 화살이 있으면 그 화살 촉이 바로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화살 촉, 이게 바로 화살표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 벡터량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대표적으로 힘, 그리고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힘이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한 1뉴턴 정도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일단 이건 크기죠. 그죠? 힘의 크기. 그리고 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 지금 이 화살표가 바로 힘이라는 벡터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화살표의 이 방향은 우리가 이 화살촉으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크기는 1뉴턴, 이 화살표의 길이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화살표 길이가
한 요거의 절반 정도다. 그러면 얘는 0.5N이 작용하는 거다. 방향은 이쪽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한다. 벡터량의 대표적인 물리량은 힘이 있고, 지금 여기 나타낸 것처럼 힘이 있고, 또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자 이거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방향은 이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속도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m per sec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속도라는 벡터량을 나타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가속도도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방향은 이쪽 방향, 그리고 크기는 뭐 5m per sec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가자. 알짜힘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하는 값이에요. 다 더하는 건데 그냥 크기만 더하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다 고려해서 더해야 되는 거죠. 왜냐? 힘이라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벡터량이라 그랬죠.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방향까지 고려해서 더해줘야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요 위에 요 물체를 한번 봅시다. 요 물체에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이 물체를 당긴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물체를 여기서 지금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는데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5N의 힘으로 당기는데 두 명이 당기고 있다. 두 명이 같은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물체에는 예를 들어서 5N으로 두 명이 당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10N의 힘으로 토탈 10N의 힘으로 당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5N을 두 번을 이렇게 작용을 시키면 결과적으로는 10N의 힘이 작용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바로 알짜 힘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알짜 힘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5N으로 당기긴 하는데 한 명은 오른쪽으로 당기고 한 명은 왼쪽으로 5N으로 당긴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숫자적으로 더하면 안 된다 그랬죠. 숫자적으로 더하면 안 되고 이 방향까지 고려해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짜 힘이 0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짜 힘이라는 거는 벡터량이고, 힘이라는 건 벡터량이고, 그리고 벡터량이라는 건 크기뿐만 아니고 방향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면 된다. 그 방향으로 더해줘서 결국 그걸 더한 만큼의 힘이 그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대 방향이면 빼줘야 된다.
빼줘서 둘 다 같았으니 좀 전에 예에서는 둘 다 같다면 알짜 힘은 0이 된다. 만약에 같지 않고 한쪽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5N이 아니고 뭐 좀 더 길어서 한 9N이다. 여기 이렇게 9N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9N, 왼쪽으로 5N. 그러면은 알짜 힘은 그렇지. 알짜 힘은 9 빼기 5 해서 더 긴 쪽 방향으로 되고 그 다음에 4N이 되겠죠. 4N.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카트가 있어요. 카트가 있고, 지금 15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15N. 그 다음에 20N의 힘이 또 왼쪽으로 당기고 있다. 20N. 왼쪽으로는 20N. 자, 그러면 이 카트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떨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A, B, C, D 중에 어떤 걸지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풀어봅시다. 뭐 이거는 간단해서 아마도 여러분들 금방 했을 것 같은데, 자, 답을 봅시다. 자, 지금 이 경우니까 그죠? 반대 방향이니까, 자, 반대 방향이니까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되는데 더 긴 쪽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긴 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결국 왼쪽으로 5N이 작용한다. 그죠? 여러분 다 맞췄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냐? 여기 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알짜 힘입니다. 왜냐면은 알짜 힘이라는 게 영어로는 net force거든요. net force. net force니까 그거를 번역하면 뭐 알짜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네. 알짜라는 게뭐 순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건 알짜 힘이 얼마냐?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자, 이것도 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죠? 거의 똑같죠? 숫자만 다르지. 역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빼주면 되죠. 빼주고, 그 다음에 더 큰 쪽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쪽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오른쪽으로 5N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벡터량이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리고 화살표로 우리가 표시한다. 벡터량의 얘는 힘, 속도, 가속도다. 이런 식으로 벡터량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낸다. 방향,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뭐 힘이 작용한다, 아니면 어떤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속도가 이쪽 방향이다, 아니면 가속도가 이런 방향이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화살표의 크기가 바로 이 벡터량의 크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힘이 1000N이다, 아니면 속도가 뭐 300m/s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벡터량이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다 라고 했는데, 크기만 있는 양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질량 같은 거 얘기했었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어떤 물체의 질량, 어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들의 질량이라는 거는 굳이 방향이 필요 없는 양이죠. 질량의 방향이 어디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만 있는 양은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스칼라량. 질량뿐만 아니고 뭐 부피 같은 것도 스칼라량이다. 부피. 예를 들어서 뭐 1리터 우유 같은 거. 1리터 이게 부피죠. 그죠? 1리터 우유의 방향이 어디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부피의 방향. 그래서 크기만 있는 이런 양, 부피도 스칼라량이다. 그리고 여기 또 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바로 벡터량이냐 스칼라량의 차이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뭐 여러분들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속도는 방향까지 있는 양이고 속력은 크기만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뭐 지금 100km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속 100km, 아니 100km, 그렇지. 시속 100km라는 건 속력을 말하는 거죠. 속력을.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평균 시속 100km 아니 시속 100km로 달렸다. 그래서 뭐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속력이 시속 100km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향은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빠르기의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전에 한 물체에 어떤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두 벡터를 더하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좀 전같이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같은 방향이건 반대 방향이건 두 개의 벡터의 알짜 힘을 구하는 이러한 과정, 두 개의 벡터량을 더하거나 빼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벡터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였죠. 두 개를 더하고 결국 그 방향으로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두 개를 빼주고 그리고 더 긴 쪽 방향으로 만들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또 하나는 힘이 이렇게 비스듬히 작용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벡터의 힘의 합성,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힘의 합성 같은 거 많이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힘의 합성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벡터를 합성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평행사변형 규칙을 사용하면 된다. 평행사변형 규칙. 자,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힘이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쪽이 H 그리고 이쪽이 V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결국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되고 크기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평행사변형 규칙이죠. 평행사변형 규칙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셈 치고 봅시다. 참고로 여기 V랑 H는 그 호라이즌틀의 줄임말이고 V는 버티칼의 줄임말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 벡터가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힘이 이렇게 세 개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힘이 두 개가 작용하는 거로도 볼 수 있고 하나가 작용하는 거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힘이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두 개의 힘이 하나는 30N 또 하나는 40N의 힘이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둘을 합성을 하면 이 둘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50N의 힘이 적용한다. 이 방향으로 이쪽 비스듬한 이 대각선 방향으로 50N의 힘이 적용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50N의 힘은 이쪽 방향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적용하는 힘은 이 힘 벡터는 이 40N 힘과 이 수직 방향인 30N 힘에 결과적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맞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30N짜리 벡터는 이 50N짜리 벡터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30N 힘과 그것과 수직인 40N 힘이 서로 합쳐져서 결국 이렇게 50N 힘이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건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 50N짜리 힘을 우리가 분해를 해서 이거를 분해를 하면 결국 30N짜리 이쪽 방향의 벡터와 그것과 수직인 40N짜리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의 벡터 이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거꾸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이 30N짜리 벡터는 이 50N짜리를 분해한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40N도. 그래서 결국 B와 C도 다 올바른 그런 진술이 되겠죠. 따라서 이 힘 벡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A, B, C는 다 맞으니까 결국 답은 D가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50N. 자, 방향은 우리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그죠? 평행사변형법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좀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 50N은 어디서 나왔냐?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을 한 게 A의 제곱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값이다. 뭐 사실 3대 4대 5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미. 3대 4대 5.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D. 자, 그래서 이제 이 벡터의 합성을 이용한 그러니까 벡터의 합성을 적용한 실제 물리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어린애가 지금 밧줄에 매달려 있어요. 어린애 이름이 넬리 뉴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넬리가 지금 밧줄에 매달려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얘한테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한테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지금 밧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밧줄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지금 공중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넬리한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장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지금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장력이 이쪽 방향이 있고 오른쪽 줄에서 작용하는 장력이 있고 이 왼쪽 줄에서 작용하는 장력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 줄이 더 큰 장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느 쪽 줄에 더 큰 장력이 적용할까? 그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예시예요, 이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이 넬리한테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넬리한테는 총 3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지금 넬리한테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넬리한테. 그죠? 지구가 당기는 힘. 지구가 넬리를 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줄이 또 넬리를 당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로프의 이 왼쪽 줄이 넬리를 당기는 힘, 왼쪽에 있는 장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장력, 이렇게 총 3가지 힘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줄이 길이가 똑같지 않죠. 그죠?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똑같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네 둘이 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장력이 다를 것이다. 자, 그런데 장력이 다르다는 거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 서서히 하나씩 접근을 해보면 일단은 얘는 지금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그죠? 가만히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거죠.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가만히 매달려 있는 상태니까 넬리는 현재 평형 상태다. 따라서 평형 상태니까 지금 이 넬리의 이 체중, 즉 중력이죠. 중력. 넬리의 중력은 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넬리의 중력은 이 위쪽으로 당기는 그 장력, 그러니까 장력, 얘네 둘이 작용하는 장력을 더한 알짜 힘이 바로 이 중력과 반대 방향이고, 그리고 크기가 같은 그런 장력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정지해 있다 그랬죠. 정지해 있어요.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얘기죠. 알짜 힘이 0이니까 아까 우리 저거 있었죠? 상자가 있을 때 이쪽으로 1뉴턴, 반대 방향으로 1뉴턴. 그러면 얘는 알짜 힘이 0이었죠. 그죠? 이거 화살표 길이가 좀 달라 보이는데 길이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1뉴턴, 왼쪽으로 1뉴턴. 그러면은 얘는 알짜 힘이 0.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0뉴턴이라고 합시다. 100뉴턴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도 100뉴턴이 작용해야 알짜 힘이 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넬리한테는 지금 넬리는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알짜 힘이 0이어야 되고, 아래 방향으로 100뉴턴이 작용한다면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도 100뉴턴이 작용해야 되니까 결국 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장력의 합일 테니까, 그죠? 이 장력의 합이 바로 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장력의 합이 방향과 장력의 합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어디 갔어? 자, 이 50뉴턴의 벡터를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었죠.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분해한 이 방식을 적용을 해보자. 자, 이 벡터를 지금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분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분해를 해보면 그러면 얘를 평행사변형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그릴 수 있겠죠. 얘랑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개가 각각의 줄에 해당하는 장력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평행사변형 규칙에 의해서 이 오른쪽 줄이 당기는 장력이 바로 로프의 왼쪽 줄이 당기는 장력보다 훨씬 더 크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좀 전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자, 넬리가 지금 매달려 있을 때 이 양쪽 줄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른쪽 줄이 더 큰 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벡터의 합성과 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계산도 할 수 있겠죠. 뭐 여기는 계산은 안 나왔지만 계산도 할 수 있겠죠. 왜냐? 좀 전에 우리 어디 갔어? 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좀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계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힘은 이 중력과 같을 테니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힘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합시다.